자, 나는 사실은 김엄마 설명회에서밖에 내 얼굴을 못 봐. 그리고 나서는 김엄마에서 나가는 모든 프린트물, 김엄마 자료집, 그리고 김엄마 출결해서 문의를 하면 주는 모든 답변은 내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궁금한 것들 있으면 김엄마 출결로 질문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오늘의 주인공 이광희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저는 막승부 졸업하고 성균관대 의대 이번에 재학한 이광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수시를 준비하다가 고3 그리고 재종까지 해서 정시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수시, 전시 그리고 재수하면서 논술까지 해서 세 분야 모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느 분야든 공부가 아니더라도 생활 습관이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가장 정성스럽게 답변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과 이거를 같이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몇 개를 골라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 생활 습관이거든요. 이 콘서트의 이름이 동기부여 콘서트예요. 근데 제가 그 시작부터 이 콘서트의 이름을 깰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기부여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동기부여를 해봤자 점심시간에만 공부 잘하고 그때 공부하고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밤에 가서 야식 시켜 먹고 뭐 유튜브 쇼츠 보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했던 거는 내가 지금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까가 아니라 지금 동기가 없는데도 어떻게 공부를 이어나갈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이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강조하고 싶었어요. 의지가 없더라도 일단은 일일 계획표를 쓰는 거를 추천해요. 근데 아마 계획표를 쓰란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고3 들어오면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표 쓰란 말이 많이 들었는데 계획표를 쓰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표를 쓰는 거에 대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려고 했거든요. 일단은 계획표에서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계획표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계획표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루를 시간으로 나눠서 쓰는 거랑 그리고 오늘 할 분량에 나눠서 쓰는 거랑 저는 시간 라인으로 쓰는 걸 굉장히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 시간에다가 3시간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한다고 써놨어요. 근데 그 3시간은 내가 수학책을 펴놓은 시간이 3시간인 거지 공부한 시간이 3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수학책을 3시간 펴놓고 1시간 멍 때리면 공부한 시간은 2시간이지만 계획표 상으로 공부한 시간은 3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한 양과 계획표상의 공부한 양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양으로 공부 계획을 쓰시는 거를 추천하거든요. 근데 할 양으로 또 공부 계획을 쓸 때 여러분들이 또 막히는 문제가 내가 오늘 정확히 어느 양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할 양으로 어떻게 하냐. 내가 필러 문제 5개 문제를 한 1시간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막상 푸니까 3시간이나 걸려. 그래가지고 다른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이러면은 다른 공부를 못하니까 굉장히 낭패거든요. 지금 1월 그리고 2월 공부하고 그리고 3월 넘어가면은 처음으로 계약한 다음에 공부가 시작되잖아요. 이 1, 2, 3월에 계획표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히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양 정도를 공부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공부 양을 바꿔가면서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공부를 만들어야 해요. 계획표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다 보면은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찾은 그 딱 수학 적정량이 수학 어려운 엔제 문제 하루에 20문제씩은 무조건 풀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찾은 5월부터 수능 11월 17일 전 11월 16일까지 매일 수학 엔제 문제를 20문제씩 풀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공부량을 1, 2, 3월에는 꼭 찾기를 바래요. 재수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 공부가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딱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했어요. 5분 동안 하루에 국어 공부할 칸, 수학 공부할 칸, 영어 공부할 칸, 과탐 각자 공부할 칸 나눠서 내일 국어는 얼마, 수학은 얼마, 영어는 얼마, 뭐 과탐은 얼마. 그 중에 수학이 아까 말했던 엔제 문제 20문제였던 거죠. 엔제 문제 20문제에다가 막판 가면은 모의고사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각 과목별로 뭐 할지를 무조건 정해놓고 절대 오래 투자하지 말고 그냥 딱 잠들기 전에 계획표를 쓰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획표 쓰실 때 무조건 공부를 편식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을 무조건 그 밸런스 있게 하세요. 특히 요맘때가 다들 영어 공부를 그냥 놓을 때예요. 영어 절대평가라면서 한 80점대 중후반 나오면은 나 막판에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일단 영어 하지 마, 일단 국어 기출부터 봐야 이러면서 안 할 때인데 절대로 공부를 편식하면서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점수가 그래요. 저 영어 못하는 애 아니었거든요.
영어 괜찮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수능 날에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과목을 꾸준히 가져가시는 걸 바래요. 영어 점수를 좋아하는 학교가 있단 말이야. 같은 점수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중에 발목을 잡아. 8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정시에서는. 얼마나 억울해. 영어 그렇게 우리같이 못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바빠서 하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영어를 우습게 보지 말고 하루에 3질문만 해. 3질문. 나중에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루에 13문제 풀면 3일이면 한 회차 푼단 말이야. 일주일에 2회차씩은 그냥 볼 수 있게. 계속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야지 선배 꼴 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걱정이 많은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입시가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직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각 학교마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막 자기 머리 믿고 나 대충 해도 이감 몇 점 나오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사실 현역 친구들이 수능을 안 봐봐서 그런 거예요. 유명한 말 중에 수미잡이란 말이 있거든요. 수능 미만 잡이라고.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모의고사 점수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대변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본인 스스로에게만 정직하게 공부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해요. 내가 공부하는데 뭔가를 못했어.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못했는지와 아니면은 그냥 나 진짜 시간 없었어 이러면서 합리화하면서 못했는지랑 그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24시간 관찰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거든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루를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만 매일매일 하세요. 그러면은 수능날 점수를 받더라도 그 점수에 미련이 남지 않을 거예요. 걱정 너무 하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게만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 사실 상담하잖아. 너무 많아. 공부 걱정하느라 공부를 못하는 친구.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 동기부여 콘셉트지만 의지가 사실 해주는 건 너무 짧아. 그래서 뭐가 잡아줘야 되냐면 습관이 잡아줘야 되는 거야. 자, 공부 습관이 거꾸로 의지를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김엄마도 이런 장치일 뿐이야. 습관을 잡아주는 장치. 선배 말단한 공부해서 언제 내가 원하는 대학 가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당장 오늘 할 일만 끝낸다. 그 생각만 하면 어느 순간 어딘가에 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슬럼프고 뭐고 절대 안 빠져.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 다음 7번. 여러분들이 아직 계약을 안 해서 나 좀 공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난제가 고3 계약했을 때예요. 고3 계약하고 나는 공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지만 생각보다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은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친구를 피하세요.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에서 내가 피한다고 여기서 왕따가 될 것 같고 친구 없을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무리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에게 편한 대로만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3 때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내가 예민하게 안 받아들였던 것들이 고3만 되면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예민하면은 내가 예민해서 그래 그냥 이러면서 내가 삭히자라고 하지 말고 고3만큼은 그냥 그런 친구들을 피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후회했던 생활 습관 중에 뭐냐면은 제가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노래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망쳤어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문제 풀 때 연필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냥 풀 때랑 노래 들으면서 풀 때랑 효율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래를 들을 때와 안 들을 때 공부 효율은 엄청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 안 하기를 무조건 추천하고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를 편식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노래 들으면서 무슨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수학 모의고사나 과탐 모의고사 정도까지만 풀 수 있지 국어 영어는 노래 들으면서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수학과학이나 수학 사탐으로 공부가 점점 편중되게 돼 있어요. 저도 아침 자습 끝나면 그때부터 이어폰 꽂고 수학이랑 과탐만 했어요. 저가 제일 잘하는 게 수학 과탐이고 약점이 국어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 학교에서 수학 과탐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이어폰을 빼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목표를 세우시길 바래요. 냉정히 말하면 선배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 수능 전까지는 막 공부에 도움된다. 별의별 얘기 다 나 수능 딱 보고 나면 선생님
도움이 안 됐어요. 다 이렇게 말해.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야. 냉정히 말하면 학교에서는 소음 방지 용은 노래밖에 없다 생각해요. 솔직히 학교에서는 나는 수학, 과학이나 사탐 같은 거를 학교에서는 그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김엄마에 오면 그냥 국어나 영어 같은 집중해야 되는 과목들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거꾸로. 그래서 학교에서는 수학 같은 과목이나 정리하는 거 거의 50일 정도까지는 막 국어 꼭 수능 순서대로 안 풀어도 괜찮아 얘들아. 너무 거기 집착하지 말고 공부 안 되는데 가서 헤드뱅 하면서 국어 풀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차라리 머리 깨이는 과목지 수학 같은 거 노래 들으면서 풀어도 괜찮아 얘들아. 그러니까 졸지 마. 오히려 졸지 않는 연습부터 해. 아침에 안 좋은 연습부터 하는 게 먼저고 1번은 그렇게 활용을 좀 하고 여기 김엄마 와서는 냉정히 말하면 선배 말이 맞아. 들으면 안 돼. 공부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수능장에서 노래 들을 수 있어? 안 돼 얘들아. 불안감이 100배로 올라와. 노래 들으면서 편안하게 문제 풀던 애들이 노래 안 듣잖아. 문제 안 풀려. 그건 연습이야. 지금부터 해야 돼. 1년 걸려 진짜로. 이해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감정을 배제해야 해요. 그냥 딱 내 위에 써 있는 게 이 숫자고 내가 부족한 점들이 무엇인지만 객관적으로 나열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이번에 출제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감정은 모두 배제하시고 본인이 부족한 점들만 분석을 하길 바래요. 분석하라고 하는 게 분석의 대상이 모의고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딱 모의고사 치고 바로 막 올비, 수만이 이런 데 들어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국어 몇 번 질문 잘못 썼니? 막 이러면서 이거 4번도 복수 정답인데 평가원이 이상하니? 막 이런 얘기들 엄청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모의고사는 분석을 위한 도구예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분석해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국어 지문을 읽는데 과기 지문에서 뭐 중간에 그 과정 잡는 거를 내가 순서를 놓쳤다.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다음 공부부터는 이 지문에 대한 공부량을 늘려야지. 뭐 이런 거라든가 수학에서 예를 들어 실수가 나왔다. 예를 들어 뭐 삼각형 수술을 구하는데 내가 부호를 반대로 했다. 아니면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데 2분의 1을 깜빡하고 안 곱했다. 이런 사소한 실수들을 했으면은 내가 이 실수들을 할 것 같은 지점이 보이면은 다음부터는 검산을 해야지. 이런 풀이 과정들을 바꾸거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들을 분석해야지 절대로 모의고사를 분석하면 안 돼요. 이게 모의고사 망쳤을 때 대한 대비법이고 정시 올인형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정시 올인형 친구들이 가장 흔들리는 지점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4월 이때쯤 들어가면은 이제 그 내신 기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있는 현강들이 다 쉬어요. 그러면은 자습 시간이 엄청 늘어나서 본인들이 공부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기존에 공부하던 양을 유지하면서 그 시간에 놀거나 쉬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내신형이었으니까 안 그랬는데 그 학생부 친구들도 원래 오늘 끝나고 강준호 있었는데 강준호 안 가. 그러면은 야 노래방 가자 이러면서 노래방 가고 이런 친구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 시간에 그걸 뿌리치고 그러면은 나는 강준호가 없는 상태에서도 화학 공부량이나 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그 내신 휴강 기간을 보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수시한 친구들에 비해서 정시하는 친구들이 본인의 이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수시도 없는 수시러가 되는 거예요. 오, 박수! 수시도 없는 수시로. 그러니까 제발 그 내신 휴강 기간을 본인이 정시러답게 정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내신 기간에 들어가길 바래요. 지금 선배 말했던 기억해. 자, 모의고사를 통해서 상을 보면 나를 분석해라. 자, 그다음에 12번, 11번. 기출 분석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출 분석을 지금 그 중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수많은 엔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출은 정말 달라요. 기출 분석은 그냥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국어만큼 기출 분석이 중요한 게 없거든요. 제가 화작단에서 비문학, 문학, 언매 각자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기출 분석은 방금 말드린 것처럼 평가원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평가원이 쓰지 않은 글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각 문학 선생님들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알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는 강의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 문학 인강 선생님들이 들어가면은 시가 있으면 시부터 분석을 하죠. 막 여기서 뭐 정지훈의 행수면 뭐 향수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것부터 따지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평가원의 생각이 아니라 시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석하지 말고 문학에서는 평가원이 쓴 선지들을 분석해야 해요. 선지들을 내가 어느 선까지 판단해야지. 그리고 문학 용어 중에 예를 들어 뭐 묘사가 있고 뭐가 있으면은 각 그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문학적 요소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뭐 갈등이 있으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만의 기준을 만들어놔야지. 지금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6월 7월 실무 쏟아지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감 몇 점에 내가 흔들리고 또 그러게 돼요. 지금 그런 분석들을 특히 문학에서 잘 해놔야 해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지나 지문이나 모두 평가원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분석해야 해요. 선지에서는 통의 오답 선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예를 들어 A의 원인으로 B가 일어난 게 지문에 써 있는데 평가원은 가끔 B의 원인으로 A가 일어나게 써놓죠. A, B 모두 나와 있으니까 같은 말 같은데 실생은 다른 말이고, 이런 것처럼 평가원에서 내는 오답 패턴 같은 거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선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읽으면서 구조부독해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막 강민철의 막 그런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읽으면서 그 강민철이나 김은영이나 누구든 분석하는 거 따라하는 거 좋지만 본인이 읽으면서 평가원이 이 단어들을 여기다 왜 배치했는지까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 해겔 지문 다 봤죠? 엄청 어렵죠? 해겔 지문, 뭐 미학, 예술, 철학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쫙 나가잖아요. 중간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철학은 순수하기 때문에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정확히 순수해서인지 때문인지 기억 안 나는데 때문에라는 구절이 딱 하나 있거든요. 저 그거 붙잡고 1시간 동안 왜 여기서 때문에를 썼지? 여기서 하지만을 쓰지를 못했었나? 철학이 순수하다는 게 왜 이거의 이유가 되지? 이 한 구절만 1시간 동안 혼자 자습실에서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보면서 평가원이 여기서 이 그러나나 이런 대형편을 왜 썼는지, 그리고 이 말들은 왜 반복했는지, 이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왜 했는지 같은 것들을 다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런 분석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수능 시험장 안에서도 그 지금 강민철이 하고 있는 구조독해든 뭐든 그 짓을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화작을 안 했으니까 엄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엄매도 결국에는 암기예요. 왜냐면은 애초에 이번에 막 짜장면, 자장면 바꾼 것도 그렇고 그냥 그 서민들이 많이 쓰면은 그게 규칙이 되는 게 엄매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그런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매 문제를 풀다가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그걸 내가 분석 못 하겠어. 그러면은 이거 왜 알려줬던 데가 분석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또 이해해요? 이러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암기하세요. 그게 당연한 항목이에요. 엄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출, 그리고 이번에 EBS 엄매 나왔죠. EBS 엄매에서 풀다가 내가 모르겠는 어휘 같은 것들 그냥 암기하세요. 뭐 원리 분석하려 하지 말고 암기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속이 편해요. 엄매는 받아들여라. 이과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과 외계인 많잖아. 자, 받아들여라. 자, 그리고 실제로 강민철이나 김승희 사실 구조 분석 많잖아. 그거 애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그거 따라가야 되냐고. 어떻게 생각해? 저도 6명 듣고 6명에서 각자 취하고 싶은 것들만 취해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시공간적 배경 표시하는 건 김승민처럼 표시하고, 그리고 구조독해하는 건 김은영처럼 하고, 원인 결과 분석하는 거는 이원준처럼 하고, 이런 것처럼 엄청 섞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독해 스타일을 만들어야 해요.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각자 취해서 자기만의 독해를 만드세요. 이거는 사실 되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거 꼭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 물어보는데, 강민 선생님 것만 다 듣고 만점 받는 애도 있고, 김민영 선생님 것만 다 듣고 만점 받는 학생도 있고, 뭐 진짜 그냥 자기 혼자 해서 만점 받는 학생도 있어. 저렇게 선배님처럼 막 섞어가지고 만점 받는 학생도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어 얘들아. 겁먹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 찾으면 돼. 특히 막 또 애들 막 선생님 바꿔도 되냐고 나도 많이 물어보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 맞는 거 같은데 막 애들이 또 나 누구 다닌다 그러면 또 막 흔들리잖아. 그냥 내가 맞은 선생님이 1타 강사야. 불하지 마. 그러니까 1타 강사 따라간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한테 맞는 선생님이 무조건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흔들리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지금 선택해서 나한테 맞으면. 알겠지? 자, 16번으로 다 마무리. 저도 사실 가장 후회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EBS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역 때 경험, 그리고 재수 때 그걸 극복해서 EBS를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EBS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과목별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쉬운 수학부터. 수학은 그냥 사지 마세요. 이게 6월, 9월에 수학에서도 EBS 연계가 많이 될 거고 됐다고 말할 거예요. 그게 6월, 9월에서 나오는 말에 쫄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공부를 우직하게 하시길 바래요. 작년에도 그런 말 엄청 많았거든요. 막 도형 문제 여기서 똑같이 나왔다 막 그런 말들에 학부모들이 현혹이 돼요.
그게 문제예요.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야, 니 요번에 그거 똑같이 나왔던데 니 그거 풀었어? 이러면 엄마 아직 안 풀었는데? 이러면은 야 아직도 안 풀고 뭐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일부러 그래서 특히 수학에서는 도형 연계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엄마들이 볼 수 있는 이게 좀 동그라미 세모만 볼 수 있잖아요. 문제 풀이를 직접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만 갖다 붙여놓으면은 얼추 EBS 연계가 된 줄 알아요. 근데 문제를 뜯어놓고 보면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막 작년에도 미분 문제에 있던 게 막 적분 문제로 모양만 똑같이 놓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놓고 EBS 연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고 평가원이 그러는 거니까 그거에 속지 마시고 수학 EBS는 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특히 내신에서 중요해요. 그 내신 같은 경우에 저 고3 때 내신할 때는 지문 거의 다 외웠어요. 그만큼 아직 수시 살아있는 친구들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 할 수 있으면 200% 할 생각하고 교재를 분석하세요.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정하고 싶으면은 그 학교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이제 수특이나 수완으로 교재 나가거든요. 그때 그냥 선생님 하는 거 좀 듣는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과탐 개념이 이 당시에 끝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오고 거의 2주, 3주 안에 생지 과탐을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푸는데 그 채점을 할 때 틀린 문제 그리고 내가 기니디 중에 맞았었더라도 헷갈렸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접어놓거나 위에 왜 헷갈렸을 문제를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수특을 다 풀고 버리지 말고 나중에 수능에 가까울 때쯤 다시 펴서 내가 그 헷갈렸던 EBS에만 나와 있는 개념들, EBS에서 사용했던 문제 논리들인데 내가 틀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보면서 당해년도 수능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혹시 아직 개념이 안 끝난 친구들 있다면은 그 개념 진도랑 수특 같이 나가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그 수특 과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개념 나가는 속도로 예를 들어 오늘 내가 1단원 했으면은 1단원 수특 풀고 이러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수특이고 이제 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수특이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를 생각하지 말고 수능 날을 기준으로 수능 날에 내가 얼만큼 봤을지를 생각하면서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EBS를 공부하는 이유가 6모를 잘 보기 위해서요, 아니면 9모를 잘 보기 위해서요. 6, 9모 다 망쳐도 수능만 잘 보면은 여러분 대학 가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EBS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9월 모의고사가 딱 끝나고 이제부터 EBS 달린다라고 생각하고 수능 전까지 비문학 같은 경우 EBS에 있는 모든 지문을 3바퀴씩 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30지문이 있다 했는데 3바퀴 하면은 90번에 내가 지문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 2지문씩 볼 시간이 나와. 그러면 45일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수능 날을 기준으로 45일 전부터 EBS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굳이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지만 계획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꼭 안 해도 여러분 이제 이감 이러면서 사설 풀잖아요. 다 EBS 연계가 돼 있어서 그냥 내가 EBS를 본지도 모르는 사이에 EBS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EBS에 대한 공부를 너무 어렵고 그리고 나 EBS 다 못 봤는데 이러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굳이 수특 문제는 안 끄고 그냥 배경지식 확장로 여기도 써놨지만 여기 이과 친구들이 많으니까 문과에 대한 배경지식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대충 공리주의가 뭐고 이런 건 어쨌든 공리주의가 뭐고 무시했어 선배가. 아니 왜냐면 제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공리주의 파고 들어가면 많아요. 질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아니면 각 사상별 입장 데카르트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공자는 무슨 생각하고 이런 것들 정도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비문학 공부처럼 지금 어떻게 할지 말고 수능 전날까지 내가 몇 바퀴를 봐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 얘기 진짜 많이 선배들이 비문학 문제를 풀지 마라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 무슨 뜻이냐면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지문을 분석만 해라. 자기가 약한 파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는 데 집중하라고. 미술 이런 쪽 약하잖아 이과들은.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자기가 약한 파트에 집중해가지고 내용을 읽는 거에 집중하라고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그래서 문제를 너무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마라. 알았지? 자. 근데 솔직히 수학은 어차피 학교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 문제를 펴놔야지. 나는 냉정하게 말하면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를 안 푼 게 있다? 그건 불안해. 뒤로 갈수록 선배 말이 맞아. 그러니까 EBS 수학 문제는 그걸 갖고 수능에서
수능에서 뭐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수능에서 연계가 되는 문제를 한 권이라도 안 푼 문제가 있다? 이거는 마음이 되게 찝찝해요. 그래서 당연히 풀어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거 언제 푼다? 이거는 2월에 풀기 너무 아까워. 당연히 수업 시간에 풀어라. 스텝 3는 그냥 딱 풀어서 막히면 별표 쳐준다 수업 듣는다 이 정도고 나머지 싹싹싹 그냥 수업 시간에 풀어라. 따뜻하지 말고. 그리고 사탐, 탐구 그거는 정말 구석구석 잘 읽어라. 구석구석 키워드가 다 수능에 연계되는 내용이다. 탐구는 진짜 강조하고 1년간의 수험 일기. 12월, 1월, 2월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공부를 100%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시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2월일 때 딴 생각 말고 열심히 집중하시길 바래요. 지금 사실 3월에 들어가면 공부 시간이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준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막상 학교를 가면 이 학교를 가는 것마다 너무 피곤해. 만약에 지금 벌써 피곤한 학생들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약 같은 거 선배들은 늘 말하지만 약발이었다. 약발이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링겔도 추천.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막 피곤한 시간에 가서 비타민 들어가 있는 링겔 맞으면 1시간 정도 걸려. 그때 하루 한숨 자면서 맞으면 돼. 그렇게 해서 맞으면 그거 한 달 정도 반짝 괜찮아. 선배들 그렇게 하면서 버텼어. 요령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막 힘으로 버티지 말란 말이야. 내가 알잖아. 너무 졸려. 잠을 잤는데도 또 졸려. 내가 알아. 내 몸이 알아. 알았어? 원장님께 상담해도 괜찮고 김엄마로 카톡 보내도 괜찮고 엄마한테 카톡 시켜도 괜찮고 표현하란 말이야. 열심히 하는데 도움을 왜 못 받아? 당당하게 요청하란 말이야. 너네가 유튜브보다 늦게 자서 조는 거 아니라면 공부하다 조는 게 맞다면 당당하게 요청하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꾸만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어. 알겠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했고 투입한 투자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안 나와서 되게 낙담할 때가 있어요. 내가 1년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수능을 망쳐서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원하는 학교를 못 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그 확실한 그 성과가 없거든요. 어른들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 달 열심히 하면은 월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달 열심히 한다고 월급이 안 나와요. 그냥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엄청 대단한 거고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가 안 나왔어. 그것도 내가 만약에 과정에서 굉장히 스스로에게 속이지 않고 그냥 열심히 1년을 보냈다면은 그 서울대를 못 가도 성공이 아닌 거예요. 아니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올 한 해를 보낸다면은 분명히 신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에게 맞는 성공을 선물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세요.